것이다. 우리가 사회주의 할 때는 뭡니까?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우선하고 인간 생활의 개선을 목적으로 부동산 문제 등의 해결을 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거든요. 근데 그 시장이 고장났어. 자동차 고장난 거랑 똑같은 거 고쳐야죠. 네? 시험과 관련된 부분을 좀 더 들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심화이론 중에 7편입니다. 이번 시간은 7편은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고 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개발에서 2문제, 많게는 3문제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한 문제에서 4문제 정도 안팎이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부동산 개발, 부동산 관리 방식, 마케팅 전략 이 3가지가 주요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30강은 이번 시간에 이제 점퍼 변수 문제를 하시는 건데요. 1장, 2장, 3장에 대한 점퍼 변수 문제를 좀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장에는 부동산 이용 및 개발인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 이용은 희소한 토지 자원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맥락이에요, 부동산 이용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베스트 유즈, 이거는 이제 하이스트 앤 베스트 유즈 해가지고 최고 최선의 이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어떤 부동산을 최고 최선으로 이용된다는 것은 그 이용이 합리적 이용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다분히 감정평가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평가에서는 그 최유효 이용을 기준으로 다음 편 8편에서 배우시겠지만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이 최유효 이용일 때 가령 부동산은 최고 가치를 준다. 만점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최유용을 판정하는 기준이, 평가의 기준이 그 부동산의 이용이 투기적 목적이나 불확실 이용이 아니라 충분한 수요가 있는 합리적 이용일 때 최유용으로 판정해 준다는 그런 기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합법적 이용입니다. 아무리 그 이용이 최유효 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쵸? 그것이 불법이다. 뭐 고도 제한을 넘어서서 이용했다. 그럼 이거는 최용 상태가 될 수가 없죠. 수정 조치 들어가야 될 테니까. 그래서 최용을 판정해서 가치를 판단할 때 합리적, 합법적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채택이 가능해야 된다 이거죠. 물리적 택택 가능성은 가령 어느 산에 리조트를 세웠는데 여기 물을 끌어다 쓸 수 없다든지 전기가 안 들어온다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최용 상태가 될 수가 없다. 물리적으로도 가능해야 된다. 자, 그리고 결국은 최고 가치를 주는 이용이 최용이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이론 과정에서 보시겠지만 도시지역과 외곽지역에서 상가를 지을 때 높이가 달라야 되겠죠. 최고 가치를 주는 이용이어야 한다. 각 지역에 맞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투입 비용하고 부동산의 가치의 차이가 극대화되는 상태의 이용이 바로 최용 상태다라고 판정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감정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경험적 증거가 있을 때 그렇게 평가해 주겠다.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주변의 수요조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 등이 있어야 한다. 이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최유효 이용을 한다는 것은 또 집약도와도 관련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토지 이용의 집약도. 그래서 최고 가치를 주는 이용은 대부분 이윤극대화 집약도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러한 이윤극대화 집약도를 우리는 집약한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약한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이윤이 극대화되는 상태의 집약도. 지역마다 다르겠죠. 위치마다. 그러나 조방한계라는 개념도 있는데 이것은 결국 생산비밖에 건지지 못해요. 그렇다면 손익분기점이 되는 집약도다. 자, 그리고 도시토지의 이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혹은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도시토지는요. 가령 집약도라는 개념은 단위 토지 면적당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의 량 이렇게 정의할 수 있거든요. 자본과 노동의 량이 많다는 것은 고층화된다는 거죠. 토지는 한정돼 있고 그러면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도시토지는 크죠.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최용의 하나의 방법 중에 가장 부동산을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입지잉여가 극대화되도록 왜냐하면 부동산은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 주체, 입지 조건, 토지 집약도 차이로 인해서 특별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위치를 잘 선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집약도라는 개념 정도를 잘 보시면 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중에서는 그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제 부동산 개발로 온 겁니다. 아까에서는 부동산 이용에 관한, 그러니까 최유효 이용을 하는 것이 어떠한 종류가 있는가라는 걸 봤다면,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는데 민간, 즉 이거는 국가가 개입되지 않은 민간의 개발 유형. 여기서 민간이라는 것은 개발업자와 토지 소유자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땅이 있고 개발업자는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시행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등가 교환 방식은 자 토지 소유자가 땅을 대고 개발업자가 돈을 대고, 그래서 가령 돈을 400억을 대고 땅값이 600억이었다 그러면은 건물을 완공하고 나서 나눠 갖는다 이거죠. 등가, 즉 4대 6으로 개발업자 4, 토지 소유자 6으로, 그래서 등가로 나눠 갖는다. 그래서 결국은 이 400억, 600억씩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업자가 수수료를 받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역시 개발업자는 공사를 발주하거나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사업수탁 방식은 이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한테 전부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지분을 공유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사업 주체는 토지 소유자고, 토지 소유자 명의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 개발업자가 기획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래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의뢰하면 개발업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분양 대행까지 해줘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토지 신탁 방식은 사업 수탁 방식과 경제적 효과가 매우 유사한 그런 개발 방식이에요. 그래서 토지 신탁 방식은 가장 중요한 게 소유권이 부동산 신탁회사에, 개발업자겠죠. 신탁회사의 소유권이 형식적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사업 주체가 부동산 신탁회사예요. 부동산 신탁회사에 넘어가고 소유권이, 그리고 이 부동산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합니다. 부동산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이제 원하는 대로 분양이나 임대를 해주게 되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겁니다. 둘의 차이점은 사업 주체가 다른 거죠. 다 넘기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차이가 지금 시험에 자주 나오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전문가에게 맡기는 사업 방식은 수수료 부담이 너무 커요. 그래서 수수료 부담이 크다면 자력개발,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수익성이 높지만 위험도 함께 높아지겠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자, 토지 임차 방식은 굉장히 특별한 개발 방식인데, 이거는 개발업자가 땅을 빌려요. 임차. 이거를 그래서 차지 방식이다. 땅을 빌린다 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거고, 그럼 개발업자가 이렇게 건물을 짓고 나서 수수료 같은 건 없죠. 지대를 주겠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에게는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지대를 주는 거야. 토지 사용료로.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 계약 기간이 지나면 건물은 유상으로 양도하고 토지는 반환하고 떠나는 겁니다. 일정 기간 영업을 하고.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표로 미리 이제 정리를 해보는 문제였고요. 자, 부동산 개발의 단계도 간혹 가다가 26회 때도 이 개발 순서가 나왔는데, 가령 워퍼드라는 사람은 부동산 개발 단계는 이렇게 아이디어부터 시작한다. 아이디어 단계.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먼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수익성을 미리 보고 나서 부지모색과 확보, 부지모색 확보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순서, 요 두 개의 순서가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예요. 헷갈릴 수 있고.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 분석을 빠르게 개괄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부지모색 확보를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리고 자금을 빌리고 건설하고 마케팅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거는 14회에 딱 한 번 있으니까 이제 한번 들어만 보시죠. 결국 계획 단계 같은 건데, 다만 여기에서 협의 단계라는 게 좀 의미가 있어요. 협의는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한다. 여러분 이제 개발을 할 때 보게 되면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하죠. 방패장 이런 거
방사물, 폐기물 이런 거 할 때는 반대가 심해요. 그래서 주민들과의 어떤 토지 소유자 등 주민들과의 그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협의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거죠. 그럼 행정적 관점에서 계획 인가로 들어가고 사업 시행은 이제 타당성 분석, 금융, 건설이겠죠. 그리고 마케팅이 처분이겠죠. 뭐 같은 내용인데 표현을 이렇게 달리했다.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타당성 분석 중에 경제 기반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경제 기반 분석이 여러분 조금 자주 나와. 계산 문제라면 유일하게 여기서 입지계수가 나옵니다. 입지계수. 그래서 입지계수라는 걸 설명해 보면 로케이션 쿼션트 해가지고 입지계수는 그 지역경제학에서 나왔던 그런 개념인데 입지계수는 산업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기반산업이냐, 이거 기반산업이라는 것은 수출 기반산업, 수출이라고 하는 것은 난 로컬, 그러니까 그 지역을 벗어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 내에서만 생산 소비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외부로 나간다. 난 로컬, 수출 기반산업이고, 그 다음에 비기반산업이다. 비기반산업하면 그 지역 내에서만 소비되는 산업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중심이 되는 것은 기반산업이 그 지역의 성장을 주도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입지계수라고 하는 것은 입지계수가 그 산업이 뭐 여기 부동산 컴퓨터 산업 두 개가 있습니다만 그 산업이 기반 산업인지 비기반 산업인지 분류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을 입지계수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입지계수가 1보다 크면 기반 산업이고 입지계수가 1보다 적으면 비기반 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입지계수가 무엇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입지계수는 전국의 고용률, 전국의 가령 뭐 부동산업, X산업 고용률, 어떤 산업의 고용률 분의 해당 지역, 가령 A 지역이나 B 지역의 X산업 고용률 이렇게 비교해서 이것이 1보다 크면 기반산업이라는 거죠. 이것이 1보다 크다는 것은 전국보다 고용률이 높아서 비교 우위에 있다, 특화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무역이론에서는 이렇게 비교 우위에 있을 때 수출을 하고 나가게 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1보다 크냐 작냐 그리고 계산하는 거. 그럼 A 지역의 부동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해봐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전국의 부동산업 고용률은 14만 중에 4만이죠. 그러면 14만 중에 4만이고 이렇게. 그 다음에 A 지역의 부동산업은 전체 8만 중에 2만 명이 고용되어 있죠. 그러니까 8만 중에 2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예요. 예. 잘 안 보이시네. 8만 중에 2만, 14만 중에 4만 이렇게 옆으로 쓴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여기 밑으로 가져 곱해서 8, 4, 32 곱하면 28 이렇게 곱하면 0.875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보다 적기 때문에 비기반 산업이겠죠. 그러면 컴퓨터 산업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0.875가 되는 거고요. 요 컴퓨터 산업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전국의 컴퓨터 산업 고용률은 14만 중에 10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A 지역의 컴퓨터는 8만 중에 6만이에요. 그래서 8만 중에 6만이다. 이렇게 요걸 써놓은 겁니다. 14만 중에 10만, 8만 중에 6만. 그렇죠? 그럼 요거 할 때도 80분의 64, 24, 2 올라가서 6, 1, 6, 84. 80분의 84는 1.05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1.05 기반산업이죠. 이렇게 해서 입지계수는 기반산업과 비기반산업을 구분하는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B 지역도 보면 이제 B 지역을 보게 되면 분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전국은 똑같으니까 전국의 부동산업 고용률은 14분의 4. B 지역은 6만 중에 2만. 그러니까 6분의 2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게 바로 이거죠. 6분의 2, 14분의 4. 그러면 이렇게 곱해서 분모로 4, 6, 24, 28 이렇게 되니까 이건 1.17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는 1.17이니까 기반산업이다. 컴퓨터 산업도 여기서 분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전국은 같으니까. 그래서 전국은 14만 중에 10만 컴퓨터. 근데 B 지역은 6만 중에 4만이니까 6분의 4.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건 60이고
이렇게 곱해서 4, 4, 16, 4, 1, 4, 56이 되니까 0.93이 됩니다. 그래서 비기반 산업이에요. 그래서 기반 산업과 비기반 산업은 이제 얘는 A 지역의 기반 산업은 1보다 큰 컴퓨터 산업이고, 그렇죠? 예. 컴퓨터 산업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B 지역, 비기반 산업은 이제 부동산업이 되겠고, B 지역에서는 1보다 큰 게 부동산업이니까 부동산업이 기반 산업이고, 그 다음에 비기반 산업은 컴퓨터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라고 한다면, 경제 기반 승수를 통해서, 아까 보셨지만, 기반 산업 고용 인구가, 어디 갔습니까? 여기 기반 산업 고용 인구가 성장을 주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기반 산업 고용 인구가 증가하면, 가령 기반 산업은 베이스먼트, 비기반 산업은 고용 인구는 난 베이스먼트라고 한다면, 경제 기반 승수를 K라고 한다면, 자, 어느 지역의 총 고용 인구의 증가는 기반 산업 고용 인구의 증가에 달려 있는데, 가령 기반 산업 고용 인구가 10,000명이 늘었다 그러면 총 고용 인구가 10,000명이 느는 것이 아니라 파급 효과가 있어서 승수배만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몇 배 증가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K로 이식을 해보면 K는 B분의 T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넘어가서. 그럼 B라는 것은 이건 기반 산업 고용 인구다. 기반 산업 고용 인구 분의 총 고용 인구가 경제 기반 승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A 지역에서 경제 기반 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 지역의 경제 기반 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A 지역은 기반 산업이 여기 해놓은 거예요. 파랗게. 그러니까 기반 산업 경우 6만 중에 8만이죠. 그러니까 얘는 6분의 8이니까 1.33이 되겠고요. B 지역의 경제 기반 승수는 B 지역의 기반 산업은 부동산업이니까 2만이고 총 고용은 6만이니까 3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뭘 하겠냐면, 만약에 B 지역에서 기반 산업인 부동산업 고용 인구가 1만 명이 증가하면 10,000명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 K 경제 기반 승수가 3이잖아요. 곱하기 3, 3배만큼 늘어난다. 파급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총 고용 인구는 3만 명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 그 지역의 이제 지역 분석이에요. 타당성 분석에서 그 지역 분석을 할 때 야, 이 지역의 기반 산업 고용 인구가 늘어날 것 같아. 그래서 인구가 3만 명이 늘어날 것 같아. 고용 인구가. 부양 거저까지 따라오면 가령 뭐 10만 명까지 늘어난다. 그럼 지역의 개발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개발이라는 것은, 부동산 개발은 건물이나 상가를 지면 누군가가 입주해야 되죠. 인구 증가를 봐야 된다. 뭐 이런 개념에서 타당성 분석에서 지역 경제 분석에서 활용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2장으로 왔어요. 2장에서는 이제 부동산 관리죠. 부동산 관리. 여러분 딱 문제표 하나인데요. 부동산 관리는 한 문제씩 꼭 나오는데 난도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관리 형태를 보면 복합관리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합 개념하게 되면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관점에서 부동산을 파악하는 것, 이걸 복합 개념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지, 회계, 인력 관리 등은 경제적 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권리 분석, 권리 조정, 부동산 복잡하죠. 계약 관리 이런 거는 법률적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생 관리, 뭐 청소나 소득, 설비 관리, 뭐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있죠. 보안 관리, CCTV를 설치한다든지 보존 시설이 파손되지 않게 미리 예방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들, 이런 건 기술적 관리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관리하면 기술적 관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세 가지 개념 다 보셔야 한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게 가장 자주 나와요. 분류. 그러니까 이게 뭐 매해 나오는 것 같아요. 낼 게 없어서. 그래서 이것은 부동산 관리를 본인이 한다. 그래서 자가 관리 혹은 자연 관리입니다. 소유와 경영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은 소유자가 자신이 부동산 관리의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권한이 강하고 외부 인력을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기밀 유지,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한데 그러나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전문가한테 맡기는 관리를 위탁관리라고 합니다. 이제 가장 선진화된 관리 방식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부동산 관리, 전문 관리회사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의 효율성이 있고 그러나 이제 기밀 유지가 어렵겠죠. 외부에 맡기니까 보안도 불안전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자가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넘어가기 위한 과도적 체계가 혼합관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혼합관리는 자가관리와 위탁관리가 섞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여기 기술적 관리는 소유자가 잘 모르니까 맡기고 뭐 경제적 관리나 법률적 관리는 본인 스스로가 한다라고 하면 이게 혼합관리의 대표적인 케이스고 관리 주체가 그렇지만 둘이니까 둘이면 싸워요. 동업하면 망해요. 대부분 싸워요. 책임 한계가 불명확하다. 배가 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협조 체계 형성이 어렵다. 자, 또 하나 이제 최근에는 부동산 관리의 분류를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기도 해요. 그래서 어셋 매니지먼트 해가지고 자산 관리, 부동산 자체를 요즘도 이제 금리가 너무 낮아지니까 금리가 최저치 찍었죠. 한국은행에서 또 내려가지고 역대 최저치인데 투자할 데가 없어요. 부동산으로 몰려서 이제는 뭐 임대사업을 하게 됩니다. 왜 집값이 오를까?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거든요. 금리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인구는 줄고 뭐 집을 살 사람도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집도 많은데 왜 오를까?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자산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포트폴리오 관리, 몇 채 살 건지 어디에 매입 마각 결정을 한다든지 그렇죠? 이런 거. 임대차 관리는 그러면 뭐 임대차 내가 건물을 샀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임대인 관리하고 뭐 하는 거를 맡깁니다. 그걸 PM, 프로퍼티 매니지먼트. 임대료도 수납받아주고. 그 여기 또 시설이 들어가니까 시설 관리도 맡겨야 되겠죠. 설비의 운전 및 보수 등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동산 관리 활동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 관리자는 어떤 일들을 하는가라고 하면 임대차 활동을 하고 임대차 활동이란 임차인을 선정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면 임대료 수납을 받아요. 그리고 부동산 유지 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유지되도록 즉 일상적 유지, 청소소득, 예방적 유지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설비가 파손되고 나서 사후에 대응하면 돈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회계 관리도 한다. 장부 처리, 보고서 작성, 예산 관리 등도 한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임대차의 유형에는 조임대차는 필요 경비까지 다 받는다.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고쳐주면 되잖아요. 집주인한테 얘기하니까 다 받는다. 순임대차는 공업용 같은 경우에는 뭐 경비가 얼마 나올지 모르니까 이것은 순임료만 받고 필요 경비는 협상에 의해서 하겠다. 뭐 이런 거고. 비율임대차는 매출액 비율에 연동되도록 임대료가 결정되는 건데 매장용 부동산에서는 이런 것이 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장 부동산 마케팅인데 부동산 마케팅이나 방금 보셨던 부동산 관리나 부동산 마케팅은 너무나 뻔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핵심이 여기 나와 있고요. 이 세 가지를 막 섞어서 낸다든지 이게 뭐 90%예요. 거의 문제. 그래서 시장 점유 마케팅은 이제 시장의 말 그대로 마켓 쉐어라고 그러죠. 시장 점유율을 마켓 쉐어를 늘리기 위한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이에요. 어떻게 할 것이냐? SDP 전략, 시장을 먼저 세분화해보고 시장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나이별로 분류해봐도 되고 지역별로 분류해봐도 되고 국내 시장이냐 해외 시장을 공략할 거냐. 시장을 이렇게 비슷한 집단끼리 묶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체 시장에 집중할 수 없으니까 타겟팅을 한다 이겁니다. 어느 한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서 타겟팅을 하고 만약에 여기 타겟팅을 했다라고 하면 여기 차별화 전략, 포지셔닝 자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위치를 명확하게 다른 회사와 구별하게 한다라고 해서 포지셔닝, 의역해서 차별화 전략입니다. 저가 가격으로 간다든지, 그렇죠. 고품질로 간다든지. 그 차별화의 수단이 바로 4P 믹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옆에서 보시는. 그래서 4P 믹스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P가 있는데 플레이스, 그죠? 유통 경로, 장소 차별화. 자, 그리고 이거는 제품 차별화, 프로덕트. 상품, 제품 차별화예요. 가령 지하 주차장화된 아파트가 있으면 이거 차별화된 거죠. 그리고 가격 차별화, 고가로 갈 것인지 저가로 갈 것인지, 프라이스. 그 다음에 프로모션 해가지고 판매 촉진에 있어서도 이렇게 차별화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흐름이고.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케팅은 얘하고 달리 이제 고객과 1대1 마케팅, 소비자 중심, 각 단계에서 심리적 협전을 마련한다. 그래서 고객 점유 마케팅은 아이다의 원리 하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고객주의, 관심, 욕망, 사고 싶은 욕망, 그래서 행동까지 이끌어내는 그런 과정의 마케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고객과 1대1로 접촉하는 마케팅이에요. 그럼 이것 갖고 안 되니까 이제 관계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관계 마케팅은 여기처럼 일회성 판매 기술이 아니라, 자, 장사가 계속 되기 위해서는 고객 한 번 가고 말면 안 되죠. 장기적 교환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마케팅이 관계 마케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광고가 있는데, 광고는 이제 최근에는 아까 앞서 보셨던 이 1, 2, 3번이 핵심이고요. 광고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특성 정도를 잘 보면 나머지는 별게 없어요.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경우 팔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광고를 내야만 중개업이 되겠죠. 그리고 부동산 때문에 지역이 한정되고, 그리고 개별성 때문에 광고 내용도 개별적이다. 광고에는 신문 광고가 있는데, 자, 이거는 안내 광고. 안내 광고는 클래시파이드에서 분류 광고예요. 공장 부인 등으로 분류하여. 그 다음에 전시 광고는, 이건 영어로는 디스플레이니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커스플레이, 사진 이런 거. TV 라디오 광고. 그 다음에 DM, 다이렉트 메일은 이제 이건 우편 직접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수가 있다. 지역과 뭐 연령 혹은 뭐 소득 이런 거를 인구 통계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단점은 개인당 비용이 과중해요. 그러니까 개인당 비용 DM이 저희도 해봤지만 효과는 별로 없어요. 무관심해서 그런가 봐요. 그거 뭐 인쇄해야죠. 우편물이 건건이 들어갑니다. 비용이 한 사람당. 출판물. 그 다음에 노벨티 광고도 딱 한 번 있었어요. 옛날에 14회 때인가. 작은 장식물. 오프너라든지 볼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옥외 광고, 점두 광고. 점두는 이제 점포, 확인 간판 뭐 이런 거다라는 이런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짧지만 1장부터 3장까지의 흐름을 점프업 연습 문제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론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